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아쉽죠? 네, 다들 오늘 강한 어떤 시장을 좀 생각하면서 아마 장을 맞이하셨을 텐데 어쨌든 어제 상승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장 초반 상승에서 마감은 조금 밀린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뭐 국내만의 어떤 이슈가 좀 있기도 했고 또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또 이제 뭐 이번 주 보면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약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물량을 줄여야 될까? 아니면 용기를 내야 될까? 결론적으로는 용기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이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어제 시장 대비 그리고 다른 바이오주들 반등 대비해서 굉장히 약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반대죠. 시장 대비 강했고 다른 바이오주 대비해서 강했고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제목이 널브러진 그런 종목들이 많다는 이제 제목을 이제 달았었는데 얘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남들이 지금 버린 주식들 정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굴러다니는 그런 어떤 남들이 버린 주식을 저는 최근 조정 장세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담았습니다. 그 공격적으로 담은 게 뭐 즉흥적으로 담은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제 사무실 저기 전광판처럼 해놓은 칠판에다가 빼곡하게 조정 시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오는 종목들, 매수할 종목들 리스트를 한가득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담았고 분할로 담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뭐 멤버십 분들에게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남들이 버린 주식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면서 대응하는 게 현명할지 왜 제가 이제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기회의 가격대 기업들이 있다,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지를 한번 시장 복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11% 약세 마감했고요. 2956포인트, 이제 3000포인트 회복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100여 종목 많았습니다. 480 종목.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약보합하긴 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다는 거죠. 코스닥은 0.03% 약세, 953포인트.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보합이죠, 그냥. 상승 종목 수 700종목, 하락 종목 수 650종목. 그래서 양시장 모두 보합 정도 마감했다 보면 될 것 같고 수급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나란히 팔았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뭐 많이는 안 팔았습니다. 480억, 기관이 4,500억. 그래서 어제 금융투자 산 거를 고스란히 파는 어떤 흐름이었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2,200억, 기관이 1,000억. 외국인도 어제 산 거 뭐 그대로 이제 파는 그런 경향을 보는데 선물은 외국인들이 2,900계약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큰 변동 없이 70조 내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는 1% 내외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데 오늘 장중에 그 나스닥 선물이 약간 마이너스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쨌든 나스닥 선물이 강하게 이제 장중에 좀 보이지 못했다는 부분도 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던 것 같고 니케이 증시 역시 이제 아시아 증시 쪽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린 상태예요. 니케이 증시가 2.3% 상승했다가 상승 1.3%로 마감했고 홍콩 증시 0.7% 상승, 고점 대비 좀 밀렸죠. 대만은 0.44%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상해 증시가 열렸죠. 0.67%로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리는 그런 흐름.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유독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세를 좀 보인 흐름이었다. 차트 흐름 보죠.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이 제가 이제
5일선을 빨리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오전에는 5일선을 회복하고 돌파를 했지만 마감은 5일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빨간색 5일선이죠. 그래서 5일선을 빨리 회복했다가 밀린 거는 지금 이제 악성 매물이 여기 첩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중장기 이평선, 요 이제 240일 중장기 이평선을 완전히 하회해 버리잖아요. 중장기성으로 이렇게 그 이평선을 깨다 보니까 이 매물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지점하고 요 밑에 있는 지점하고는 매물의 압박이 이 밑에 있는 지점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뭐 중장기 평선을 돌파해서 올라온다든지 이러지 못하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어떤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 급반등 나오고 급반등 이렇게 나오는 시기하고는 지금 여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제 급반등보다는 지지부진하게 매물을 좀 요 중장기성 악성 매물들을 점진적으로 시간으로 소화하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 끌고 오기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수급이 약한 거죠. 그래서 과거 반등이 나오던 어떤 이런 시기 대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끌거나 약한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 결국은 이번이 중장기 평선을 완전히 하회한 첫 약세 구간이다 보니까 보다 더 올라서는데 힘들다. 악성 매물이 더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분봉으로 보더라도 오늘 이제 시초가 이제 높게 시작했는데 매물 바로 나오고 또 나오고 저항받고 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약세로 빠진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매물들이 나오는 부분이 컸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볼 때 오늘 보면 개인들이 4,600억을 코스피에서 샀고 코스닥에서 3,400억을 개인이 샀는데 무슨 뭐 개인이 판 것도 아닌데 악성 매물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손바뀜이죠. 기존에 이제 높은 가격대에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악성 매물이죠. 결국 이제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 이런 데서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결국 악성 매물이죠. 지금 종목별로 보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뭐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좌에 이게 찍혀 있으니까 올라오면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물량들, 이런 게 이제 악성 매물이라 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새롭게 이게 수급이 순매수하는 흐름들은 손바뀜, 새로운 물량일 가능성이 높죠. 큰 손들 물량일 수도 있고, 개인 주체로 잡히는 그런 물량들은 계좌가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성 매물은 나오거나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을 만드는데 새로운 어떤 물량들, 새로운 어떤 신규 물량들은 계좌가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뭐 당장 팔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은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지만 악성 매물은 반대 매물 내지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어떤 구간대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 물량이 손바뀜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굳이 뭐 메이저가 이걸 뭐 위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지점이죠. 시간으로 늘어뜨리거나 시간으로 지지부진해지면 악성 매물은 못 견디고 이제 던지거든요. 그런 것들 받아먹는 구간이 당분간 좀 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제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코스피, 코스닥 오늘 개인들이 매수했지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밑에서 그냥 받치면서 던지면 받아먹겠다는 그런 수급들이 좀 이제 보여진 그런 흐름이었다, 느낌이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더라도 중장기 이평선을 깬 첫 번째 케이스죠. 앞서 조정에서 중장기 이평선을 깬 경우는 없었죠. 그러니까 가장 악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번 구간이다. 그래서 강하게 치지 못하고 오늘 역시나 5일선을 회복했지만 종가는 다시 또 떨어졌다. 이 중장기 이평선이 여기 딱 걸쳐 있는데 이 지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큰 명분이 필요할 수 있거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라 이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상 그렇게 해석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조금 더 뭐랄까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국내의 어떤 특수한 상황인 대출 규제라는 어떤 부분까지 겹치다 보니까 더욱더 이 레버리지를 쓰는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B2의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쫄리는 어떤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계속 올라오지 못하는 게 시간으로 지체되게 되면 나중엔 던지죠. 안 되는구나. 던져버리죠. 그런 것들 계속 받아먹는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현명할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기다릴 만한 종목들에서만 기다려야지 아닌 종목들을 기다리는 건 아니다 또. 그 부분이 또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분봉입니다. 요 이제 10분봉 차트인데요. 보더라도 시초가부터 푹 밀려버리죠. 이 던지는 식입니다. 보시면 음봉 크게 팍팍 나오잖아요. 분봉상. 그렇죠. 푹푹 던지는 이런 수급이고 종목별 보더라도 이제 그런 수급으로 많이 봤어요. 호가를 확 그냥 내리 꽂아버리는 거야.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게 듬성듬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성 매물들이 지금 소화되는 과정에 있구나.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요 종목들 호가창도 계속 보고 이 지수 분봉도 보고 그런 걸 같이 결합적으로 체크하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대중의 어떤 분위기를 살피는 거거든요. 결국 이 차트와 이 지수를 만들고 있는 건 대중의 어떤 수급들입니다. 그런 심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우리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그건 뭔가 수치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관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본업에 집중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이제 제 본업이니까 저는 이제 항상 관찰을 하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마감 영상 복귀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또 이제 악수를 안 두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주식을 다 맞출 수도 없고 그렇죠? 제가 신도 아니고 저도 틀립니다. 근데 적어도 큰 화를 입는 그런 악수 그거를 안 두게는 저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제가 방어 기제가 그런 것들이 딱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그런 굉장한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보다 더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또 큰 베팅을 해가지고 벌 수 있기 때문에 계좌가 완전 망가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러분에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계좌가 박살만 안 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작년 코로나 이후로 좀 늦게 시장에 참여해서 돈을 번 게 없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기회는 다시 옵니다. 그때까지 잘 지키십시오. 크게 손실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기회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별로 오늘 수급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 수급은 뭐 크게 두드러진 건 없는데 여기 이제 업종별로 보면 운수장비, 현대차 그룹주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너무 빠졌다. 현대차 그룹. 이제서 좀 들어오는 것 같네요.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이제 제일 많이 샀네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좀 좋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전자 좀 들어왔고 의약품으로도 양쪽에서 들어왔네요. 외국인들 지금 의약품으로 계속 사고 있죠? 그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그 외국인들은 바이오 쪽에 저가 매수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주요 종목들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실적이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뭐 작년에 반영했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향후는 지금 아직 좀 불확실하다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고점 대비 한 1%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1.7% 약세로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더 약하죠. 네. 네이버는 오늘 카카오랑 나란히 1%대 약세 보였고, 어제 좀 약했던 2차전지는 오늘 좀 강했습니다. LG화학이 3.6% 강세, SDI가 2.8% 강세. 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쪽 소재주들도 좀 반격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BM 2.9% 상승, LNF 5.6% 상승으로 어제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흐름들이 약세를 뒤집어 버리는 흐름이 나왔고, 동아기업도 7.8% 강세,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4.7% 약세, 강세.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좀 강했다. 동지세미캠도 5.6% 강세 나왔네요. 코스피 쪽 다시 또 돌아가서 보면 카카오뱅크가 5% 약세. 와, 이거 좀 많이 빠졌네요. SK이노베이션 1.5% 약세. 오늘 은행주도 좀 약세였고, SK텔레콤이 좀 약세였네요. L전자도 3% 약세.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3.7% 약세. 삼성바이오 오늘 강세였고요. 1.8% 반등 성공했고요. 셀트리온이 5% 상승으로 가장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해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강했는데 왜 이렇게 강보합 정도로 음봉으로 마감했는가? 이게 개인들이 비중이 많잖아요. 개인들 비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반대매매성 물량이, 반대매매에 걸쳐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보니까 어제 반등 나올 때마다, 그리고 그저께 반등 나올 때마다 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신용 거래입니다. 신용이 최근에 계속 급감하고 절정에 달하는 게 지금 10월 5일자 요 날이죠. 음봉 크게 만든 날 10월 5일 날 12% 빠질 때 신용이 10만 주나 빠졌습니다. 10만 주. 2천억 넘는 규모. 이거 뭐 엄청난 손실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2% 빠지면서 이때도 신용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다음 주 화요일 되면 나오겠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또 담보비를 걸쳐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고, 그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월등히 많다 보니까 아마도 10월 7일 날 어제 반등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오늘은 좀 소화된 흐름에서 이렇게 좀 반격이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소화된 거죠, 어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헤지펀드 공매도 청산 물량들도 상당히 좀 유입이 됐을 거고, 그래서 오늘 5%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신용이 나왔죠. 28만 주입니다. 10월 5일 날. 다음 날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4.5%.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잖아요. 저가로. 최저가로 거의. 그러니까 많이 나왔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제 악성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등 나왔을 때 물량이 너무 많아서 내려간 거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7만 6천 주나 나왔네요. 그나마 조금 다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본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양봉으로 그래도 마감이 되어졌던 것 같고요.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주도 반등 그런 기조 흐름에 편승하면서 이거 너무 저점대예요. 거의 저점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얘기 들었던 추세 반전의 어떤 트래거 역할을 합병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차분히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코로나 피해로
미국에서 그 뇌전증 치료제 이런 거 FDA 승인 받고도 대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 대면 영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 판매 속도가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지금도 이제 판매가 굉장히 잘 돼요. 예, 코로나 전국에서도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재개하게 되면 좋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상장 이후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남들이 버린 주식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정말 헐값에 살 수 있어서 최근 조정해서 정말 기회로서 이제 바라보고 있었고, 네, 하여튼 뭐 남들이 버린 주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시장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눈치 빠르게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최근 수급이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거는 한 흐름을 보죠. 기아, 현대차, 모비스, 현대차 그룹이 나란히 수급 상위에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LNF, 뭐 에코프로, HN, 동아기업, 2차전지가 쭉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2차전지가 오늘 좀 지배를 하네요. 동아기업,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좀 2차전지가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 전개됐던 수급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한국가스공사는 오늘도 올랐네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전체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좀 상승 출발했다가 밀리면서 마감했고, 이런 부분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고, 왜 이렇게 좀 반등이 좀 약하게 오히려 이제 약세로 마감했는가. 아시아 증시가 이제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최근 들어서 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그렇고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도 워낙 이제 약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 한번 좀 보면서 제가 그 부분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주 다음 주 국내 증시는 금주 조정폭의 단기 되돌림 현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금주 MSCI 코리아와 원화는 각각 5.6% 그리고 1% 하락 절하되었는데, 필자는 대출 규제에 따른 신용 리스크 불안 등 내부적인 이슈가 추가적으로 가중되면서 국내 증시 조정폭이 펀더멘털 대비 다소 과도하였다고 판단한다. 여기 이제 그 미래에셋 이제 미래에셋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이제 연구원님 이하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께서 쓰신 건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좀 약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이라고 봐요.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랄까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반대매매성이라든지 신용을 줄이는, 대출을 줄이는, 주식시장에도 레버리지 물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올라오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국내 내부적인 어떤 이슈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 조정폭이 펀더멘털 대비해서도 좀 과도하다. 특히나 이제 이건 개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개인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선호했던 그런 주식들. 대표적으로 이제 BBIG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BBIG,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 중에서도 바이오 쪽이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셀트론 그룹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제 이제 반등이 굉장히 약했죠.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악성 매물이 계속 나온 거예요. 오늘은 좀 반등을 이뤄냈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오 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신용 리스크 불안 요인이. 그래서 제가 볼 땐 펀더멘털 대비 가장 과도하게 밀린 쪽이 결국은 바이오다 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쪽이 가장 큰 기회가 열려 있다는 지금 현재 최근 조정 장색 속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사실 최근에 컨센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지, 엄청나게 좋은 거였죠. 사실 매출은 사상 최대 나왔고 영업이익도 이제 역대급 2위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국내 이제 EPS
전체 이제 코스피의 그 EPS를 하향시킬 그런 강도가 높지 않다.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 내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제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이 신용 리스크 불안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게 되면. 그래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여타 다른 어떤 이머징 증시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EPS 실적이 낮아지는 그런 강도가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증시의 어떤 매력도는 부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반등이 좀 약한 거는 국내만의 어떤 내부적인 이슈가 컸다. 신용 부분이다. 대출 규제 부분이다. 그래서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퍼는 10.4배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다. 그래서 사실 매우 좀 저평가되는 어떤 구간 영역에 도달했다 보여지고요.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5년 내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레벨이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 밸류 수준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다.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제 좀 용기를 가질 지점입니다. 는 얘기를 이제 드렸던 이유가 펀더멘털 내용도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휴먼 인덱스 측면에서 보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분할로 이제 저점 매수를 분명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군 굉장히 완전히 그냥 폭락순을 보인 그런 것들을 최근에 저는 굉장히 바쁘게 좀 사들였다 이렇게 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대체휴일 때문에 휴장인데요. 12일 날 바로 이제 개장하고 나서 금통이 열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여부 나올 거고요. 또 이제 수요일 날은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또 9월달 CPI 그리고 14일 날에는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벤트 기억하면 될 것 같고 화요일 날 당면한 금통위에서 금리 올릴지 여부 연내 한 번 더 올린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최근에 어떤 정부 정책의 기조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뭐 한 1.5% 정도의 기준금리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보면 주간 수익률로 이머징 마켓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은 꼴등이네요. 가장 많이 빠졌다. 반등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내부적인 이유로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가라앉게 되면 가장 높은 순위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용기를 낼 지점이지 두려움을 가질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국내 소비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지금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통이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내 한 번 더 인상할 거라는 어떤 내용을 계속적으로 정부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런 어떤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감에 채권도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고 어쨌든 한국 국채 시장은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이제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일부 반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하락 구간에서 사실상 너무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 선에서는 멈추고 또 이제 위기까지 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던 또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한국의 뭐 CDS 프리미엄도 있었고 또 이제 빅스 지수 자체도 미국 이제 빅스 지수 자체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조정 일단락 되는 구간이 나올 거고 한국 증시도 뭐 좀 세게 조정이 좀 나온 편이긴 하지만 어느 선에서 멈추고 일단락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저점은 좀 확인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빠르게 이제 못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기다리다 보면 점진적으로 물량이 소화되면서 결국 지금 위로 악성 매물이 탁탁탁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게 먹어가면서 올릴 주체가 지금 없잖아요. 외국인이 그럽니까? 세게 막 수천억을 사들이면서 끌어올리고 기관이 그럽니까?
아니면 개인 중에서 큰 손들이 그럽니까? 개인 큰 손들도 그냥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 어차피 지금 막 잘 안 올라가면 그냥 레버리지 물량들 그냥 나오고, 반대매매 물량 나오고, 뭐 미수금 반대매매 물량 나오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저 같아도 1,000억 들고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 제가 뭐하러 적극적으로 지금 막 위호강 먹으면서 살까요? 예. 그냥 딱 받치고, 뭐 한 달 받치고 있으면 이거 그냥 던지는 물량 받아도 원하는 물량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큰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당장 빨리빨리 올라가면 좋겠죠. 예. 근데 그거는 일반 개인이 생각하는 거고, 개인이 조급한 거지, 큰 돈 가진 자들,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급할 거 없어요. 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고, 물량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구간에서. 급하게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끌어올려요? 비싸게. 위에 뭐, 물량 쌓아놓은 거 그거 먹으면서. 예. 그러면 이제 개인들만 조급해지고, 반대매매 담보 비율에 간당간당한 그런 어떤 계좌들이 불안할 뿐이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이자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장도 안 시켜주고. 요즘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 안 해주고 이런 것들 지금 하잖아요. 규제한다고, 대출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급한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예요. 조급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던지고 그런 것들은 큰 손은 느긋하게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던지는 거 탁 받아먹고.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그만 자는 집니다. 조그만 자는 지고, 느긋하게 기업을 바라보고 아주 저가의 종목들을 야금야금 분할로 매수한 자는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대출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은행도 대출 갈아타기를 이렇게 중단한다. 국민은행에서 하나은행도 이렇게 이제 좀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바꿀 수 있는 대환 대출마저 중단한 은행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은행권이나 이런 쪽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또 이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주식을 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증시의 어떤 탄력도라든지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의 어떤 속도나 양이 줄어든 거죠. 그만큼 올해 작년도에 이 B2, 이 대출로서 이게 주식을 한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좀 우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더딘 걸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 예. 근데 정부가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규제를 하면서, 왜냐하면 위험해지니까 뭔가 좀 시스템 리스크나 이런 쪽으로 좀 연결돼가지고 외부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규제를 하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대출 규제 무식하다는 지적에 정은보 조치 불가피하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무식하다는 국회 지적에 현재 단계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받기도 하고, 그런데 금감원 쪽에서는 10년간 이런 기조로 감독해왔다. 별 문제 없으니 그냥 넘어갔던 것이다. 라고,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임기 8개월을 남긴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어떻게 맞추겠다는 건지 의문이다. 무식한 총량 규제를 진행했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총량 규제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 접근이 필요하므로 총량적인 부분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에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지금 정책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투자자가 또 이제 카카오뱅크 이런 데서 많이 대출했잖아요. 막 마이너스 대정장, 뭐 신용대출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카카오뱅크도 막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범한 그 토스뱅크, 여기도 지금 신청자가 막 150만 명이 이렇게 대출, 신용대출 이런 상품을 내놓는데 연말까지 5천억을 넘지 않도록 지도했다.
금융당국이.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좀 바닥 난다 하는 그런 기사도 났네요. 그만큼 지금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증시 내에서 그 신용융자 거래 있잖아요. 신용융자 거래가 보시면 지난 9월 14일 정도에 한 달 좀 됐네요. 한 달 전에 보다 지금이 한 2조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시장이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던 지점에서 뭐 2조 원이 많다면 만들 수 있는데 하여튼 뭐 25조 원 수준에서 23조 원 수준으로 좀 떨어졌네요. 코스피 쪽에서 1조 원, 코스닥 쪽에서 한 1조 원씩 이제 신용융자가 이제 좀 떨어졌네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많은 수준이고 이게 조금씩 며칠에 또 걸쳐서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끌고 또 물량이 이렇게 악성 매물이 나오게 되면 이런 어떤 융자 물량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는. 그리고 이제 위탁 매매 미수금 쪽에서 반대 매매 금액이 최근에 300억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평상시보다 상당히, 여기 보시면 앞서 9월달 보면 160억, 170억 이러잖아요. 이때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씩 이렇게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또 역시나 그런 어떤 악성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증시가 이제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약한 이유, 이런 이유가 좀 큰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해소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말 펀더멘털 대비해서 굉장히 헐값의 종목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결국은 펀더멘털 상관없이 나오는 물량들이잖아요. 이게 뭐 계산해가지고 야 이건 저평가니까 무조건 지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강제 청산시키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 강제 청산 당할 것 같은데 하니까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증시가 이런 거니까 결국은 저는 해소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 또 다른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번 체크 드릴게요. 와, 저는 여기 비트코인의 이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 그래서 요때 이제 고점을 좀 찍고 또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제 헤드 앤 숄더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완전히 그냥 제 생각을 비껴가는 식으로 여기서 돌파, 요걸 돌파시키고 지금 전고점을 향해 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6,800만 원이네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제가 원래 이제 생각하던 그런 어떤 패턴화된 기술적인 어떤 흐름이 되는 게 아니구나.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어떤 수요가 붙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비트코인은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예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라면 이제 금이 대표적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디지털 금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 쪽에 이제 뭐 많은 어떤 그 알코인 이 사기성 짙은 것들도 많지만 이 비트코인은 이제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대장 성격이잖아요. 이거는 좀 모르겠다, 예상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거 헤드앤숄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상품은 정말 뭔가 좀 인정받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게 되는 것 같고, SK증권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쓴 리포트가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한대훈 애널리스트 분께서 쓰신 건데,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는 이제 3가지 이유에서 써 있고요. 미국 CPI하고 비트코인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인플레 해지 수단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 54,000불을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다시 랠리를 재개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으로 생각한다.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재부각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매력이 있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인플레 국면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및 채굴 금지를 내세운 중국과는 달리 완전히 중국 금지했잖아요.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금지 움직임은 없죠. 예. 투자자 보호와 정상적인 시장으로의 어떤 안착을 위한 논의가 지금 활발히 되고 있고, SEC 미국 이제 증권 이쪽 의장, 과 이제 파월 의장 역시 거래 금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을 포함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수요처에 대한 등장. 사실 지난 하반기 스퀘어, 트위터, 지난 연말 올해 연초에는 테슬라가 이제 새로운 수요처 이걸로 결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한 바 있는데요. 최근은 엘살바도르라는 또 남미 국가가 좀 작은 국가인데 자국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도입했다. 야, 이게 변동성이 큰데 이게 법정화폐로? 예. 이게 어제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로 TV를 샀다면 한 달 뒤에 0.5로 TV를 살 수 있게 되고 등락에 따라서 나중에는 또 2로 TV를 사야 되고 이게 되나요? 예. 어쨌든 법정화폐로 이렇게 도입을 했고 또 브라질 내에서도 자국 내 거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법안이 표결을 통해서 하원에 상정됐다. 브라질은 이미 비트코인 ETF를 상장한 국가 중 하나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발생되고 있네요. 조지 소로스가 최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수요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결국 향후에도 인플레 해지, 제도권 편입 및 새로운 수요처가 증가해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제 생각은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의 어떤 부각이 가장 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공격적인 하이 리스크에 대한 어떤 자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수급들과 이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비슷하게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자금이 어쨌든 비슷한 성격으로 움직일 거고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주간 추천 종목을 10선하면서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여전히 취약한 투자십니다. 코스피 3천선 하회, 뚜렷한 매수 주체 없는 약세 흐름, 이게 좀 컸죠. 그래서 반등이 좀 크지 못한 어떤 흐름이었고, 향후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매크로 어떤 상황들, 위드 코로나, 그리고 금리 환율 부분이다. 그리고 투자 위에드는 인플레이션, 리오픈, 친환경,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두는, 이번 10월 말에도 또 친환경 관련된 중요한 또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투자 아이들은 좀 공감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리포트 내용 좀 읽어보면요.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를 좀 보였는데, 그걸 받아줄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이었고, 또 이제 반대매매성 그런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되려 이제 받아주지 못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던지는 식이 되다 보니까 낙폭을 좀 크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여기에 개인 투자자 신용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 매도 물량이 더해지면서 변동폭을 키웠던 한 주였다.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문제가 전향적으로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 고공행진을 펼치던 원자재 가격도 글로벌 공조로 다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은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임시 방편일 뿐 궁극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코스피는 12개월 선행 P 10배 수준으로 가격 측면에서 매력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른 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향후에 뭔가 좀 이익이 조금 하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최근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는 우리 시장의 수급 측면에서도 불리한 환경이다. 이제 외국인 수급 얘기하는 거죠. 들어오기는 좀 쉽진 않은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기업,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이익이 개선될 리오픈 수혜 기업, 글로벌 친환경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러한 매크로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예, 공감되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 자체가 뭐 가스 가격이 최근에 폭락하고 했지만 뭐 다시 또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북반구가 겨울로 접어드는 점과 글로벌 전력난을 감안할 때 당분간 에너지 가격은 고공행진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 그래서 유가는 또 이제 올라가는 추이니까요, 계속. 어쨌든 인플레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좀 유리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된 위드 코로나, 리오픈 관련주들, 그리고 콘텐츠, 특히나 이제 영화 공연이 이제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대표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이고, 친환경 관련된 기업은 전기차 수소 쪽, 예. 수소 쪽으로 정부가 굉장히 밀어붙이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천하고 있고,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스펙타클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중 말미에는 반등이 좀 이뤄지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확인들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한숨은 좀 돌리게 됐고, 이제 연휴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체 휴일인데요. 네, 화요일. 제가 볼 땐 다음 주는 그래도 좀 반격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제 월요일, 또 이제 오늘, 또 금요일 밤에 펼쳐질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또 잘 한번 체크하고 분석해서 또 여러분에게 잘 분석을 해드리고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즐거운 시간, 편한 시간 되시고요. 신박산 또 열심히 또 다음 좋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